안녕하세요. 차업주 이프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만 겨울철 간식들로 이겨내면서 이번 주도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도 지난번에 다뤘던 동성화인텍과 마찬가지로 LNG선에 본행제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액체화시킨 천연가스를 대륙간 이동하려면 LNG선이 필요한데 LNG선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바다와 맞닿으면서 운반되기 때문에 LNG의 냉기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본행제 가스입니다. 때문에 1차 방벽으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멤브레인을 깔고 동성, 그 다음에는 자작나무와 우레탄폼 본행제를 깔고 동성 카본, 2차 방벽으로 알루미늄과 유리섬유가 섞인 트리플렉스를 깐 다음 카본, 다시 폴리우레탄폼 본행제를 쌓고 밀폐하여 동성 카본, LNG선 화물창의 냉기를 유지시켜주는 구조를 갖추게 되죠. 현재 시가총액은 6,976억이네요.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먼저 22년 2월부터 8월까지 비교적 우상향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이때는 LNG선에 들어가는 본행제 계약이 여러 건 나왔었으니 본행제 납품 및 고객사 확대로 주가가 괜찮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주가는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했는데 이때는 조정을 줄 만한 공시나 기사들이 딱히 없었어요. 그저 당시 좋은 전망이 기대된다며 상승한 주가에 비해 아직 실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기는 했었네요. 이런 모습이 조정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군요. 이후에는 2013년 7월까지 9개월가량 기간 조정이 이어지죠. 이런 모습들이 참 주식 투자가 힘든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진입 시점에 따라 오랜 기간 힘든 과정이 이어질 수 있으니 늘 주가 기간 조정을 기준으로 삼아야겠어요. 이러한 기간 조정 과정에서는 23년 4월 한국카본의 밀양 2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꽤 크게 났었는데 이로 인해 공장 한 개동이 전소되어 15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보게 됐고 연 4척의 본행제 생산시설을 소실하게 되죠. 화재를 진화한 이후에 한국카본은 소실되지 않은 공정의 정상화에 들어갔고 유유부지에는 기존 캐파보다 큰 시설 투자를 1년간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카본의 수주잔고가 연매출의 4배 정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캐파 소실은 한국카본의 수요 대응에 변화를 생기게 했죠. 먼저 재산 피해를 비용 처리하면서 재무와 손익에 영향을 줬고 시설 투자로 추가 자금 지출이 발생하게 됐으며 당장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동성화인텍에게 외주를 주게 됐어요. 때문에 비용이 증가해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최근까지도 한국카본의 외주 가공비는 화재 사고 이전만큼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동성화인텍에게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주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보시면 매년 증가해오던 한국카본의 수주잔고가 24년에는 오히려 꺾이게 되죠. 연매출의 4배 수준이던 수주잔고가 연매출의 3배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24년에 수주계약이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연 4척의 본행제 생산 캐파 소실로 인해 연 10척의 본행제 시설 투자를 결정한 한국카본이었지만 당장은 외주가공을 주면서 수주잔고를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찰에서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 이러한 수주잔고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 것 같네요. 동기간 동성화인텍은 수주를 늘리면서 캐파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우리 조선사들이 LNG선의 수주를 많이 받던 좋은 시기에 한국카본이 화재로 생산 능력의 16.6% 정도를 소실하게 되면서 동성화인텍이 반사이익을 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한국카본의 실적 피크는 동성화인텍보다 1에서 2년 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부터는 다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는 특수관계사이던 한국신소재와 합병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신소재는 한국카본의 이대주주이자 조문수 회장의 장남인 조현호 전무가 최대주주였어요. 즉 한국신소재는 애초부터 2세 승계를 위해 설립한 기업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한국카본의 이대주주였던 조현호 전무가 설립한 한국신소재는 화물창 2차 방벽의 중간재를 생산해오면서 기업 가치가 키워왔어요. 즉 한국카본이 일감을 몰아주면서 기업 가치를 키워왔기 때문에 한국신소재의 조현호 전무 지분 가치는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국카본에서의 조현호 전무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두 기업을 합병시킨 거죠. 덕분에 합병 후 한국카본에서의 조현호 전무 지배력은 3.72%에서 13.86%까지 급격히 상승하게 됐어요. 이런 특수관계사와의 합병이 흔히 쓰이는 2세 승계 방법이죠. 이러한 변화 덕분에 주가 상승이 나왔던 한국카본은 23년 8월 MSCI 스몰캡 지수에 편입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조정도 있었겠지만 특히 화재 사고 이후 부진한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주가 하락이 나왔던 것 같네요. 그리고 2024년 6월 또 2세 승계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조문수 회장의 지분 3%를 장남인 조현호 전무에게 증여했어요.
아무래도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증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덕분에 한국카본의 최대 주주는 조현호 전무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조문수 회장의 지분을 조현호 전무에게 증여했기 때문이고 이제 조문수 회장의 자녀 지분은 추후 상속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겠네요. 이후 24년 7월에는 잠시 시세를 받은 모습이 있는데 이때는 한국투자의 시설 투자가 완료되면서 하반기 가동률 상승에 따른 마진 정상화 전망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24년 8월 증시 조정으로 금세 상승분을 반납하게 됐고 이러한 부진한 주가 흐름으로 인해서 24년 11월에는 MSCI 스몰캡 지수에서 다시 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으로 12월 9일에는 최저가인 9,400원을 갱신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조문수 회장의 주식 증여가 행해집니다. 이번에는 약 6%를 조현호 전무에게 증여하게 되죠. 이제 조문수 회장의 지분은 6%밖에 없군요. 아무래도 증여세는 주가가 낮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던 24년 6월에 증여를 했겠고 또 주가가 더 안 좋았던 24년 12월에는 더 많은 주식을 증여했나 보네요. 그런데 증여세는 증여일 전 2개월의 종가평균도 반영되지만 증여일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도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카본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은 마지막 증여일인 12월 26일에 2개월 후인 2월 25일까지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주가를 누를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주주들의 우려와 달리 12월 말부터 조선주의 강세와 함께 좋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난 동안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으니 그러면 보고서를 봐볼까요? 3분기 보고서 클릭. 한국카본은 1984년에 설립되었고 1995년에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네요. 동성화인텍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죠. 본사는 밀양시에 있고 생산일 2, 3공장도 모두 밀양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속회사를 보면 총 11곳에 종속회사가 있는 게 보이는데 한국카본은 본행제 외에도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네요. 다만 아직은 모두 규모가 작은 종속회사일 뿐입니다. 베트남 법인은 항공기 철도 차량용 소재 부품으로 쓰이는 중간재를 생산하고 한국항공기술 KAT는 조현호 전무가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서 드론, 무인기 등을 개발하고 있어요. 최초에는 이스라엘 방산업체와 합작으로 출발했었는데 현재는 한국카본의 100%자 회사죠. 때문에 한국카본을 드론 관련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아직은 사업 현황이 미미하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겠어요. 그리고 CI는 과거에 LX 하우시스에게 인수한 기업으로 항공, 자동차의 인테리어 복합 소재 제품을 생산합니다.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하는 중간재가 여기에 공급될 수 있겠군요. 여기에 한국글로벌 솔루션은 선박용 이중연료 선박에 가스연료 공급 시스템 관련 기업인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카본은 경량화 소재, 복합 소재로 출발한 기업이어서 그런지 한국카본이 하고 있는 선박용 본행제 사업 외에도 자회사들을 통해 자동차, 철도, 비행기 내장재를 생산하고 있고 특히 항공사업을 키우려는 방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러한 한국카본의 방향성은 연결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종속회사들의 매출 규모는 작고 아직은 진행이 미미한 신사업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순손실은 꽤 나오고 있어 연결이익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니 아직은 이러한 신사업들을 좋게 볼 수는 없겠어요. 그 외 출자 현황을 봐도 이러한 성향은 계속 보이는데요. 여기에 항공사업 관련으로 보이는 관계사들이 보이고 금융자산들도 여럿 있는 게 보이죠. 물론 아직 투자 규모는 미미하지만 한국카본은 투자활동과 신사업에 조금 무게를 두는 기업 같습니다. 보시면 이외에도 500억 정도는 수익증권 등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한 것들도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제 총 주식을 보면 보통 주로만 5,190만 8,452주가 있고 이 중 자기 주식은 269만 706주나 되네요. 자기 주식이 총 주식의 5.18%이니 꽤 많은데요. 기존에도 한국카본은 자기 주식을 꽤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신소재와의 합병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넉넉한 자기 주식은 추후에 교환사채 발행 및 블록딜 등으로 활용하여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증자 리스크는 낮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한국신소재와의 합병 그리고 두 번의 증여로 이제 조현호 전무가 확실한 지배력을 가진 최대 주주가 되었고 추후 조문수 회장의 추가 증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녀 지분은 상속으로도 가능한 수준 같아 보이는군요. 여기 조문수 회장의 아내이신 이명화 대표도 계시고 마찬가지로 한국신소재와의 합병으로 지분이 증가하게 된 다른 자녀들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들 모두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니 한국카본은 가족 같은 기업 같습니다. 그 외로 5% 이상 주주는 없는데 국민연금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단순 투자 물량은 보이네요. 유통주식은 넉넉합니다. 그리고 미상환 매자니는 없었는데 생겼죠. 23년에 한국신소재와 합병을 하면서 한국신소재가 가지던 회사채 100억이 생겼습니다. 올해 11월에 100억 상환을 해줘야겠군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먼저 현금 자산이 증가한 모습이 보이는데 한국카본은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현금으로 금융자산을 사고 팔기는 했지만 대체로 금융자산 취득을 늘렸고 또 시설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시설 투자가 6할, 금융자산 취득이 4할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역시 투자활동이 활발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차입금도 꽤 줄인 모습입니다. 이건 보기 좋네요. 현금성 자산 900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당기손익 금융자산은 490억 정도 있고 수익증권 등 자회사에 대여해준 대여금도 190억 정도가 있습니다. 보유 자금이 꽤 있다 보니
투자 등의 활동이 활발해 보이는데 차라리 부채를 더 줄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규모는 동성화인텍처럼 커지는 추세인데 원재료의 증가보다는 반제품의 증가가 더 있기 때문에 미래의 수요 대비보다는 현재 쌓아둔 수주를 대응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매출 채권의 감소 역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그저 현재의 수요를 대응하면서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 같아요. 여기 유형자산은 꽤 크죠. 아마 증설이 반영됐기 때문이겠는데 유형자산 규모가 동성화인텍의 2배가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감가상각으로 영업이익률을 깎아먹는 게 크겠죠. 한국카본의 본행제 캐파는 지난해 연스물척 수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30척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전히 보이는 외주가공비도 그렇고 아직 가동 정상화는 안 된 모습이에요. 부채 부분도 봐보면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 증가 등이 현금 흐름을 좋게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또 차입금을 많이 상환하기는 했지만 약 1000억이 있네요. 사채 100억은 올해 11월에 상환해야 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 여기 BW는 자회사인 한국글로벌솔루션이 발행했던 것이죠. 한국카본은 현금 900억에 투자자산 500억 정도가 있고 차입금은 1000억 정도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자기 주식이 많고 영업활동 현금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한국카본의 증자 가능성은 꽤 낮아 보이지만 이러한 넉넉한 유동성들은 자회사들의 신사업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런 부분들이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자본 쪽도 보면 자본금은 259억에 자본 총계 4,700여억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유동성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넉넉한 기업이지만 넉넉한 유동성은 신사업 및 투자활동에 주로 쓰일 가능성이 있겠어요. 이제 실적도 봐보면 매출이 지난해보다 꽤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익에서도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영업이익률은 5.1%로 낮은 모습이죠. 지난해 화재 사고 이후 증가한 외주가공비가 여전히 있고 운전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동성화인텍보다는 낮은 이익률을 보이는 모습이네요. 또 여기에는 11곳의 자회사 영업손실이 더해졌겠죠. 지난해 하반기에 연열척의 증설을 완료했지만 24년 수주계약이 없었고 수주잔고까지 감소했기 때문에 만일 25년에도 동성화인텍에게 수주계약을 많이 뺏긴다면 한국카본의 이익률 상승은 조금 더디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실적 피크가 동성화인텍보다 1에서 2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추후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회사들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익을 더 훼손시킬 수도 있을 테니까요.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23년에 화재 사고로 이익이 꽤 감소한 모습이 보이죠. 24년에는 이익에서 꽤 회복한 모습이 나오겠어요. 다만 이익 부분에서 조금 들쑥날쑥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동성화인텍에는 못 미치는 매출 상승과 이익 상승이 전망됩니다. 실적 성장폭이 동성보다는 가파르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기업의 가파른 실적 상승 시기는 조금의 시간차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카본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봐볼까요? 복합 소재를 하기 때문에 낚시대, 항공용 등 제품들이 보이지만 이는 당분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오로지 본행제 사업만 보면 됩니다. 현재 두 기업은 연 30척으로 캐파가 같아 보이지만 증설분의 가동 정상화 면에서 동성화인텍이 더 빠르고 추가로 올해 상반기에는 하나오션양 증설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곧 동성의 본행제 생산 능력이 더 증가하게 되겠고 내년에는 지난해 수주한 물량들까지 계속 붙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카본은 동성화인텍과 다르게 1차 방어벽 역할인 멤브레인은 하지 않고 있지만 2차 방어벽 역할을 하는 트리플렉스는 독점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본행제 기업들의 돈이 되는 건 여기 RPUF죠. 한국카본의 캐파 소실에 추가로 하나오션양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동성의 고객사 확장 및 캐파 증설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기화율 요구 스펙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우레탄 폼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두 기업의 실적 성장을 다르게 할 겁니다. 본행제는 동성화인텍에서 다뤘었으므로 한국카본의 사업은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한국카본은 넉넉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부채가 꽤 있음에도 유동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넉넉한 자기 주식까지 있기 때문에 증자 가능성은 낮을 거예요. 다만 투자활동과 신사업 추진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들은 추후 신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쩌면 신사업 확대로 인해 연결이익이 좀 더 훼손될 수 있어 보이네요. 이제 한국카본은 미국의 LNG 수출 확대로 인해 성장하는 사이클이 될 텐데 무엇보다 아직 완전 정상화되지 않은 생산 능력과 연결이익을 까먹는 자회사 그리고 지난해 수주 공백으로 인해서 올해 내년 동성화인텍과의 실적 성장폭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한국카본 주가 역시 그동안 큰 시세를 받지는 못했고 증여 작업도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 트렌드와 맞는 실적 성장으로 앞으로는 좋은 흐름이 기대됩니다. 삼성중공업, 동성화인텍과 함께 묶이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차업주에서는 당장 동성화인텍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카본을 투자처로 삼기는 어렵지만 추후 두 기업 간 시간차가 뚜렷해진다면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알아두고 함께 변화 및 흐름들을 지켜봐야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